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나요?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자매, 오랜 친구,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며 인간의 본성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신을 경험하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에서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정약용이 경고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는 이미 당신의 마음과 재산,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망가뜨린 후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관찰하고 경고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만날 때마다 나중에 밥 한번 사야지, 우리 여행 한번 가자, 내일이면 내가 나서야지,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지켜지는 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요즘 바빠서 다음에 꼭 미안해 깜빡했어 이런 변명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만나면 똑같이 거창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마치 이번에는 정말 실천할 것처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말하죠. 우리 나중에 같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자. 조용한 데서 텃밭 가꾸면서 여생을 보내자. 그 말을 믿고 평생 돈을 모읍니다. 은퇴 후에도 그 계획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죠. 시골 땅도 알아보고 어떤 작물을 심을지도 공부합니다. 30년 동안 그 꿈을 키워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 계획 실천해 보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아내가 반대해서, 자식들이 서울에 있어서, 온갖 이유를 대며 회피합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게 습관이었던 거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겁니다. 깊은 배신감이 듭니다. 30년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게 다 빈말이었다는 사실에. 더 슬픈 건 그 시간 동안 정말 함께 할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언어에는 성의가 있으나 행동에는 진실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당신의 시간만 낭비될 뿐이다. 그들은 평생 말만 하고 살 것이고 당신은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허무함만 얻게 될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나중에라도 되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의 빈말에 기대를 걸고 시간을 쓰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사실 그들은 말하는 순간에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매우 얕고 일시적입니다. 감정에 취해서 하는 말이지 책임감에서 나온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한 말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말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힘들고 귀찮으니까요. 대신 좋은 말로 상대방을 붙잡아 두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줄게라는 막연한 기대를 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 합니다. 거창한 약속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관대하고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무게가 있어야 한다. 가벼운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는 자는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자는 결국 혼자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밥 사야지라고 하면 네, 좋아요라고 가볍게 넘기세요. 실제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은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급한 일이나 중요한 부탁을 그들의 빈말을 믿고 기다렸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에게 무거운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 실망만 커집니다. 무엇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너는 맨날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해라고 따지면 오히려 당신이 인색하고 속 좁은 사람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의 빈도를 낮추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는 온갖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는 연락조차 끊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이 적고 행동이 많은 사람이다. 반대로 말이 많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빈말 많은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사람, 약속은 적게 하지만 꼭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조용히 지워버리십시오. 말만 하는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도와준 사람,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때 그 일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 내가 그때 손 내밀지 않았으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 고마운 일이었지 하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치 당신에게 평생 빚진 사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조용히 베풀고 있는 것이다. 은혜를 입힌 뒤 끊임없이 들추어내는 자는 은혜를 판 것이지 베푼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친한 언니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으로 위기를 넘기고 1년 만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언니는 모임만 나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생네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줬지. 다른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심지어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에 선물을 보내면 내가 너네 도와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조카가 대학에 합격하면 너네가 그때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지. 내가 도와줘서. 심지어 길에서 우연히 만나도 요즘 사업 잘 되지. 내가 그때. 점점 숨이 막힙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 평생 고개를 못 드는 기분입니다. 고마운 마음은 변함없지만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그 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 연락을 끊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당신을 도와준 그 순간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처럼 여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권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는 식입니다.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 거절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이래 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심지어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계속 열등한 위치에 두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회복하고 잘 되는 걸 보면 자신이 베푼 은혜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계속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를 반복하는 겁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겪은 일입니다. 한 양반이 그에게 책을 빌려줬습니다. 귀한 책이었고 정약용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반은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책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선생이 어찌 그 연구를 하셨겠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정 선생의 학문은 내가 도운 덕분이라고요. 정약용은 그 책을 빌려준 것보다 훨씬 많은 다른 도움들을 그 양반에게 베풀었지만 그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약용은 그 양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은혜를 베풀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군자이고 은혜를 베풀고 자랑하는 사람은 장사꾼이다. 은혜는 팔면 썩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정당합니다. 고마워해야 하는데 왜 나는 싫은 감정이 드는 걸까? 자책하지 마세요. 진짜 은혜는 받는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건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명심하세요. 이미 당신은 충분히 고마워했습니다. 빚을 갚았든 감사를 표현했든 당신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요구하는 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들이 또 그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담담하게 네, 정말 고마웠어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어요. 라고만 말하세요. 더 이상 확대하지도 변명하지도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계속된 감사와 복종입니다. 그걸 주지 마세요. 조금씩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만남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세요. 조용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걸 평생 자산으로 삼으려는 사람인지. 때로는 도움을 거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받지 말아야 할 은혜를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베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진짜 고마운 사람은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과거의 도움을 계속 들먹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은혜를 평생의 족쇄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마워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보기가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승진했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을 때, 누구에게 먼저 알리고 싶으신가요? 가장 기뻐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연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아, 그래? 좋겠다. 말은 축하한다고 하는데 목소리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뭐, 요즘 다들 그렇지 않나?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립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냐? 괜한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요즘 잘 나가서 말이야.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농담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놀랍도록 적극적입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자고 하고 위로한다면서 계속 자세한 이야기를 캐묻습니다. 어머,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얼마나 손해봤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걔 요즘 진짜 힘들대.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당신의 불행이 화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오르면 발을 잡고 내가 떨어지면 박수를 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적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함께했고 서로의 결혼식에도 가고 자녀들도 아는 사이죠. 정말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가게를 시작해서 잘 되어 지점을 몇 개 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죠. 당연히 그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친구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딱 그 한마디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 후부터 친구의 태도가 변합니다. 만나면 은근히 비꼬는 말이 많아집니다. 요즘 바쁘지? 돈 버느라.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해 못할 거야. 심지어 다른 친구들한테는 제 요새 잘 나가서 우리랑 안 놀아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릅니다. 한 번은 거래처와 분쟁이 생겨서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때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위로해줍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급하게 커지면 문제가 생기지. 내가 말했잖아. 조심하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망하는 거 아냐? 위로라기보다는 불안을 키우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 퍼뜨립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4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니, 오히려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당신이 행복해지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 자체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늘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따집니다. 당신과의 관계도 경쟁 관계로만 보는 겁니다. 친구가 아니라 라이벌인 거죠. 심지어 일부는 당신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불행해야 자신이 위로받습니다. 정약용도 유배 생활 중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 유배를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저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 볼만하다는 속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더 그랬습니다. 정약용이 힘들어하면 겉으로는 위로하면서도 눈빛에는 은근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경험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눈빛에서 드러난다.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눈과 억지로 웃는 눈은 다르다.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슬퍼하는 눈과 은밀히 즐거워하는 눈도 다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소식을 함부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모두와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사람에게만 알리세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힘든 일도 함부로 털어놓지 마세요. 당신의 약점이 그들에게는 가십거리가 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불행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찾으세요. 만약 이미 이런 사람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용히 정리하세요. 40년, 50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인가?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년의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친구를 고를 때는 그 사람의 성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내 성공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라. 내가 높은 곳에 올랐을 때도 변함없이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친구다. 당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들, 당신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이제는 멀리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웃을 때 함께 웃고 당신이 울 때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의외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릴 사람들은 꼭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니. 함께 있으면 편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전화가 너무 자주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뭐해? 어디야? 나 심심한데 나올래? 처음에는 관심 있게 대했는데 이제는 전화만 와도 숨이 막힙니다. 약속도 없이 집에 찾아옵니다.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반갑기보다는 당황스럽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이닥치는 기분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요즘 연락 안 해? 누구 만났어? 무슨 일 있어? 대답하지 않으면 삐지거나 서운해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서 말 못해. 심지어 당신의 다른 인간관계에도 관여합니다. 당신이 다른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하면 나는 안 불러? 하며 질투합니다. 마치 당신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비슷한 나이에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방 친해지고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점점 더 깊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전화가 옵니다. 일어났어? 우리 산책 가자. 처음에는 좋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게 즐거우니까요. 하지만 매일 빠짐없이 전화가 오니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서운해합니다. 우리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요즘 얘가 나한테 차갑더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집에도 자주 찾아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근처 왔다가 들렀어.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고 서랍을 들여다보고 이게 뭐야? 하며 사생활을 침범합니다. 급기야 그 친구는 자녀들 연락처까지 물어봅니다. 나도 얘네들이랑 친해지고 싶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엄마가 요즘 우울해 보이던데
너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분명 좋은 의도인 건 알지만 너무 과합니다. 자신의 삶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모든 걸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 친구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가까움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으면 사랑이 아니라 질곡이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자신의 삶에 큰 공허함이 있고 그걸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까운 사이엔 뭐든지 나눠야 한다.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친밀감과 치매의 차이를 모릅니다. 일부는 의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당신이 된 거죠. 그들은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한 사람이 정약전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도와주고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정약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했고 조금만 다른 사람을 만나도 질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도 만나십니까? 정약전이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섭섭해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싫으신 겁니까? 오히려 정약전이 미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약전은 동생 정약용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도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들의 친절이 나의 자유를 앗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아침에는 혼자 있고 싶어. 미리 연락하고 오면 좋겠어. 내 프라이버시는 존중받고 싶어.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하세요.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것까지 정해야 해? 하면서요. 하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경계가 있는 관계입니다. 또한 당신의 죄책감을 버리세요.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내가 너무한 거 아닐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경계를 넘는다면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관계가 불편해.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명확하게 말하세요. 애매하게 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매일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믿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모든 걸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비밀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만년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밀함의 최고 경지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압박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되 각자의 가지는 서로 얽히지 않는 것처럼 혈육이든 오랜 친구든 새로운 인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는 사람들, 경계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의도가 선하더라도 당신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약용이 가장 경계하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행동이 없었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떠벌렸고,
질투하는 사람은 표정에 나타났고 너무 가까워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경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의리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걸리는 순간, 재산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이익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부모님의 유산 문제, 형제 간 재산 분할, 공동사업 정산, 부동산 거래, 심지어 작은 돈 문제에서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랐고 군대도 같이 갔고 서로의 결혼식 주례를 서줄 정도로 가깝습니다. 친형제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각자 5천만 원씩 투자해서 작은 음식점을 엽니다. 역할 분담도 명확하고 서로 믿고 의지합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이 있는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릅니다. 건물주가 나타나서 그 자리를 팔겠다고 하고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만약 그 건물을 사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 둘이 반반씩 더 투자해서 이 건물을 사자. 그러면 나중에 팔 때 큰 돈을 벌 수 있어. 친구도 처음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가 갑자기 나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것 같아. 너 혼자 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혼자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삽니다. 몇 달 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바로 옆 건물을 샀다는 것을요. 돈이 없다던 그 친구가 더 큰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위치의 건물을 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친구는 건물주에게 먼저 연락해서 제 친구가 살 건물 말고 옆 건물을 저한테 먼저 파세요. 제가 더 높은 가격을 줄게요라고 뒷거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50년 우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친구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이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오히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비난합니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50년을 함께 한 사람이 몇 천만 원 때문에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슬픈 건 그 친구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린 50년 지기야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장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알고 싶으면 세 가지를 보라. 권력을 얻었을 때, 술을 마셨을 때, 그리고 돈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형제끼리 부모님 유산을 나누다가 평생 인연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사업 파트너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남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 재산을 두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큰 이익이 걸리면 그 도덕성이 흔들립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야. 이 정도는 괜찮아. 모두가 다 이렇게 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중적입니다. 관계와 이익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우정은 우정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위해 관계를 쉽게 희생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오랜 관계를 자신의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50년을 알았으니 이 정도는 내가 가져가도 돼라는 식입니다. 오히려 오랜 관계가 배신의 정당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정약용도 이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공부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서로 가난한 선비였지만 학문적으로 깊이 교류했고 언젠가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가 먼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동료는 정약용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약용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약용을 옹호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오랜 우정보다 자신의 이익을 선택한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 배신을 떠올리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나는 30년을 알고도 그 사람을 몰랐다. 이익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은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큰 이익이 걸린 일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린 형제 같은 사이야. 이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런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이 관련된 일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서로를 위해 명확하게 하자고 먼저 말합니다. 또한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방이 급하게 서두르면 더욱 조심하세요. 지금 결정 안 하면 기회를 놓쳐. 나를 못 믿는 거야? 이런 압박을 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배신을 당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오랜 관계인데 법까지 갈 필요 있어? 아닙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이미 그 관계를 먼저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험에서 배우세요. 상처받고 실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현명하게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을 보며 배운 것이 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이익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성공이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되 절대 방심하지 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방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50년을 알았어도, 형제처럼 지냈어도, 가족 같았어도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세요. 문서를 남기고 명확하게 하고 감정과 이익을 구분하세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이익 앞에서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평생 소중히 하세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오늘 정약용이 경고한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작은 은혜를 평생 떠벌리는 사람, 당신의 행복을 시기하고 불행을 즐기는 사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 그리고 이익 앞에서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들과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좋은 사람 한 명을 곁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불행은 나쁜 사람 한 명을 곁에 두는 것이다. 진짜 좋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익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평생 소중히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40년,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그것이 계속 함께 가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줄어든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당신의 노년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어 마음 편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